나는 피라에우스에서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었을 때였다. 날이 밝기 직전인데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찬 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마를 조그만 카페에 가득히 날리고 있었다. 카페 안은 바로 식힌 셀비어 술과 사람 냄새로 가득 찼다. 밖이 추워 사람들의 숨결은 김이 되어 유리창에 뽀얗게 서려 있었다. 밤을 거기에서 보낸 뱃사람 대여섯이 갈색 양피 리버 자켓 차림으로 앉아 커피나 셀비어 술을 들며 희끄무레한 창 저쪽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사나운 물결에 놀란 물고기들은 아예 바다 깊숙이 몸을 숨기고 수면이 잔잔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에 북적거리고 있는 어부들 역시 폭풍이 자고 물고기들이 미끼를 쫓아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를 기다렸다. 날이 새기 시작했다. 유리문이 열리며 건장한 덩치에 군데군데 진흙이 튄 늑수구레한 부두 노동자 하나가 맨발과 맨머리로 들어섰다. 여 코스탄디! 하늘색 외투 차림의 늙은 뱃사람 하나가 소리쳤다. 재미가 어떤가? 코스탄디가 침을 뱉었다. 그래, 어떨 것 같나? 그가 대뜸 말을 받았다. 아침 인사는 술집에서 나와 하고 저녁 인사는 하숙집에 가서 하지.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이야. 일거리가 있어야지. 몇 사람이 웃었고 또 몇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경한 소리를 했다. 산다는 게 징역살이지. 징역도 종신형이고 말고 빌어먹을.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빗줄기가 카페의 지저분한 창문을 뚫고 손이며 콧잔등이며 이마를 비추었다. 빗줄기는 카운터로 뛰어올라 술병을 비추었다. 전등이 무석해지자 밤새 술을 파느라고 잠을 설친 주인이 손을 뻗쳐 스위치를 꺼버렸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시선은 일제히 바깥의 아직 희끄무레한 하늘로 향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카페 안에서는 물파이프 빠는 소리와 한데 어울렸다. 늙은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레모니 선장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하느님,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시선을 바다로 돌려 말했다. 남의 집구석 망치는 너 바다에게 하느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는 자기 잿빛 수염을 깨물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가서 앉았다. 한기가 느껴져 두 번째로 셀비어 술을 시켰다. 자러 가고 싶었지만 나는 자고 싶은 욕망과 이른 새벽의 피로와 적막과 싸웠다. 희뿌연 창문 저쪽으로 백고동과 짐수레꾼,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어나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보고 있을 동안 바다, 대기, 그리고 내 출발로 짜여진 보이지 않는 그물이 내 가슴을 압박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검은 배와 그림자와 비와 형상을 갖춘 내 슬픔을 보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비와 우울증이 습기로 젖은 대기 위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화했다. 작년이던가 전생이던가 어제 바로 이 항구로 내려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은 나는 그날 아침의 빗줄기와 한기 그리고 새벽의 미명을 떠올렸다. 역시 그때 내 마음이 무거웠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서서히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일인가. 깨끗이 헤어지고 아픈 가슴을 다독거리는 편이 훨씬 나았으리라.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니까. 그러나 그 비오던 새벽에 나는 친구를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배에 올라 그의 선실에 흩어진 옷가방 사이에 앉았다. 나는 그가 다른 일에 주의를 쏟고 있는 동안 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늘 그러듯이 태도를 바꾸어 나를 조롱하려 했다.
나를 바라보던 그는 그 까닭을 알았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따돌리려고 냉소를 띠고 물었다. 얼마나? 무슨 뜻인가? 얼마나라니. 종이를 씹고 대가리를 잉크에 뒤집어 쓰고 얼마나 있겠다는 건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나? 저 멀리 코카소스의 위험에 처한 수천만의 동포가 있는데 가서 구해주지. 하지만 나도 구해주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네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가?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이야. 그러면 말대로 구해야지. 자네는 설교에만 소질이 있는 건가? 왜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야? 어쨌든 잘 있게 이 책벌레야. 그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창피한 노릇인 줄은 그 친구도 알았다. 눈물, 말, 막 떼어먹은 몸짓, 흔한 우정의 표현이 그에게서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니었다. 서로를 좋아했던 우리들은 다정한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우리는 짐승처럼 놀며 서로를 핥히었다. 친구는 이지적이고 냉소적인 문명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야만인이었다. 그는 자기를 억제할 방법을 터득하여 감정을 미소로 산뜻하게 표현했다. 나와 어울리지 않은 수다와 야만인의 웃음을 내비칠 뿐이었지만 나 역시 거친 말로 내 감정을 감추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창피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창피했던 것은 아니지만 산뜻하게 해내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가 나를 보았는데 놀란 얼굴이었다. 그렇게 섭섭한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더라?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합의하지 않았던가? 자네가 좋아하는 그 외놈들이 뭐라고 했지? 후도신, 이타락시아, 올림푸스의 평정, 얼굴은 웃대 가면은 부동, 가면 뒤에 실체. 그게 우리의 관심이었지. 그래. 나는 긴 문장으로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시 대답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조절하는데 자신이 없었다. 이봐. 친구가 나직하게 물었다. 자네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드는 건가? 내가 다시 대답했다. 자네 그런 터무니없는 걸 믿는 건가? 아니,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같은 건 없었다.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두려웠다. 친구는 왼손으로 내 무릎을 살짝 때렸다. 단념할 때마다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다. 내가 결정을 독촉할 경우 그는 내 독촉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귀를 막고 거절하곤 했다. 결국 내 독촉을 수락할 때는 좋아, 자네 시키는 대로 하지. 우정을 봐서 하고 말하는 듯이 내 무릎을 살짝 치는 것이었다. 그는 두세 번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다시 나를 노려본다. 그는 내 불안과 우리가 흔히 쓰던 무기, 폭소, 미소 혹은 농담을 망설이고 있는 내 태도를 이해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자네 손이나 좀 주게.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을 고비라도 만나면 말이야. 좋다니? 내가 그의 말꼬리를 치며 물었다. 놀이쯤으로 생각해 버리자는 거야. 친구는 하려던 위험한 말에다 뚜껑을 뒤집어 씌웠다.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음의 위기에 몰리거든 상대에게 생각을 집중시켜 어디에 있든지 서로 그 위험을 알게 하자는 뭐 그런 거야. 좋지?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은 여전히 움직여지지 않았다. 흡사 얼어붙은 듯이. 좋아. 내가 대답했다. 자기 감정을 너무 명백하게 노출시켜버렸나 싶었던지 내 친구는 서둘러 이렇게 덧붙였다. 하하, 너무 걱정 말게. 텔레파시 같은 건 눈꽃만치도 믿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않으마. 나는 얼버무렸다. 있으면 있는 거고. 좋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제 됐나? 됐어. 내가 대답했다. 이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우리는 묵묵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뜨겁게 만나자마자 우리는 악수를 풀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쫓기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뒤를 돌아보지 마. 앞으로만 가는 거야. 나는 자신을 타일렀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란 뻘 속에 갇혀 있어서 무디고 둔한 것이다. 영혼의 지각 능력이란 조잡하고 불확실한 법이다. 그래서 영혼은 아무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는 예견할 수 없다. 미래라는 게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이별은 얼마나 다른 것일 수 있을까? 주위가 점점 밝아졌다. 두 아침이 한데 뒤섞인 것이었다. 이제 더 분명히 떠올릴 수 있게 된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지만 항구의 비와 축축한 대기 속에서는 전보다 황량하고 굳어 있었다. 카페의 문이 열리면서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수염을 늘어뜨리고 다리를 떡 벌리고선 건장한 뱃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반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왔다. 키가 크고 몸이 가는 60대 노인 하나가 유리창을 코로 누른 채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겨드랑이에다 다소 납작해진 보따리를 하나 끼고 있었다. 내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냉소적이면서 불길같이 섬뜩한 그의 강렬한 시선이었다. 어쨌든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시선이 만나자 낯선 사람은 힘차게 팔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 사이를 지나 내 앞에 우뚝 섰다. 여행하시오. 그가 물었다. 어디로? 하느님의 섭리만 믿고 가시오. 크레타로 가는 길입니다. 왜 묻습니까? 날 데려가시겠소. 왜요?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왜요라니, 왜요? 그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왜요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건가요?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됩니까? 자, 날 데려가시오. 요리사라고나 할까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스프, 생각해보지도 못한 스프를 만들 줄 압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공갈 비슷한 태도와 격렬한 말투가 우선 마음에 들었다. 스프 이야기가 마음에 든 것도 있었다. 나는 멀고 쓸쓸한 해안으로 이 헐렁한 친구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스프를 얻어먹고 이야기만 들어도 그는 세상을 적잖이 돌아다닌 이를테면 뱃사람 신밧드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벌은 말이요. 자, 젊은 친구, 결정해버리쇼. 눈을 꽉 감고 지금 당장 결정해버리란 말이요. 셀비오 술 한잔 하시겠소? 셀비오? 그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이봐 웨이터, 여기 럼주 한 잔. 그는 럼을 조금씩 홀짝거렸다. 입안에 굴리며 오래 맛을 보다 천천히 삼켜서 속을 덮이는 것이었다. 육감주의자군 꼭 감시가 같잖아. 나는 생각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도 하고 해본 일만 해 가지고서야 어디 성이 차겠소.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광산에서 일했지요. 이래봬도 괜찮은 광부랍니다. 금속도 조금 알지요. 광맥을 찾고 갱도 짜는 것도 좀 합니다. 갱 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겁도 안 납니다. 일 참 잘했지요. 전에는 10장을 지냈는데 불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악마가 끼어들고 말았지요.
지난 토요일 밤에 공연히 한번 그래보고 싶어서 그날 시찰 나온 우두머리를 붙잡아 팼지 뭡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자가 영감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겠죠. 내게 말이요. 전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혀 없어요. 그날 처음 본걸요. 그 가련한 친구는 담배까지 권했는데. 그래서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묵기만 하는군. 지랄병이 도졌다는 것뿐이라니까 그러네. 당신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이야기하시겠죠?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궁둥짝을 보고 철자법 배우겠다는 생각은 당신도 않으시겠죠?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궁둥짝. 인간의 이상이란 바로 그런 거죠 뭐. 인간의 이상에 관한 정의라면 나도 꽤 읽은 편이었지만 이 헌털뱅이 영감의 정의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또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이 새로 사귄 길동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 투성이인데다 벌레 먹은 나무처럼 풍상에 찌들어 있었다. 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먹을 것인가요? 옷인가요? 아니면 연장인가요? 당신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군.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산투리 옷이다. 산투리? 산투리를 연주합니까? 먹고 살기가 고될 때는 산투리를 연주하며 여인숙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전해지는 클레프트의 옛 노래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를 벗어들고 한 바퀴 돌면은 이 베레모가 돈으로 가득 찬답니다. 이름이 뭐죠? 알렉시스 조르바. 내가 꺽다리인데다 대가리가 납작 케이크처럼 생겨 먹어서 빵집 가래삽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죠. 한때 볶은 호박씨를 팔고 다녔다고 해서 파사템포라고 부르는 치들도 있었고 또 흰색 곰팡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놈들 말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기를 치기 때문이라나 개나 물어가라지. 그 밖에도 별명은 많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어떻게 해서 산투리를 다 배우게 되었지요? 아마 20살 때쯤 내가 그때 올림푸스 산기슭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산투리 소리를 들었지요. 혼을 쭉 빼놓는 것 같습디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을 정도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묻습디다. 아버지 영원히 화평하시기를. 산투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더니 창피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내게 너가 집시냐 거지 깽깽이가 되겠다는 것이냐 온갖 말로 모욕을 하셨죠. 하지만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려고 꼽을 쳐둔 돈이 조금 있었지요. 유치한 생각이었소만 그 당시엔 대가리도 덜 여물었고 혈기만 왕성했죠. 병신같이 결혼 같은 걸 하려고 마음먹었다니. 아무튼 있는 걸 몽땅 털고 몇 푼 더 보태 산투리 하나를 샀지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바로 이놈입니다. 나는 산투리를 들고 살로니카로 꺼져 터키인 레트셉 에펜디를 찾아갔어요. 아무에게나 산투리를 가르쳐 주었죠.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봤어요. 그리고 산투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내게 왜 발밑에 엎드리냐고 물었을 때 사실 저는 그때 월사금으로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요. 나보고 산투리에 단단히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게 산투리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산투리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빈털터리가 될 때 산투리를 켭니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지요. 내가 산투리를 켤 때도 당신이 말을 걸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내게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고 해도 대답을 못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죠, 조르바? 이런 모르시는군. 정열이지. 그게 바로 정열이지.
그때 문이 열렸다. 바닷소리가 다시 카페로 쏟아져서 들어왔다. 손발이 얼고 있었다. 나는 구석으로 깊숙이 몸을 웅크리고는 외투로 몸을 감쌌다. 나는 그 순간의 행복을 음미했다. 앞에 선 사나이를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게 박혀 있었다. 동공이 까만 그의 눈은 작고 둥글렀으며 흰자 위에는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은 나를 꿰뚫고 구석구석 뒤지는 것 같았다. 이제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담배 한 대 주시겠소? 그가 말했다. 담배를 한 개피 뽑아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싯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댕겼다. 그리고는 느긋한 듯이 눈을 반쯤 감았다. 결혼은 했습니까? 나는 사내 아닌가? 그가 화를 내었다. 나는 수컷도 아닌가? 눈깔이 멀었지. 나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들처럼 나도 개골창에 대가리를 집어넣었지. 결혼했답니다. 내리막길을 걸었지요. 가장이 되고 집을 짓고 새끼를 둘씩이나 까고. 하지만 다 산투리 덕택이지.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산투리를 켜셨나 보군요. 이것 보쇼. 보아하니 당신은 악기 하나 못 만지는 모양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있는 건 근심뿐. 마누라가 그렇고 새끼들이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차이려다 무엇이 될까 이런 젠장. 이래선 안 돼. 산투리를 켜려면 환경이 좋아야 하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한마디로 될 것을 잔소리로 늘어놓는다면 무슨 기분으로 산투리를 켜겠소.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는데 산투리를 어떻게 켜요? 산투리를 켜려면 온갖 정성을 산투리에만 쏟아야 해요. 알아듣겠소? 그렇다. 나는 그제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이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나는 곡괭이와 산토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의 손을 보았다. 두 손은 못이 박히고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솟아나와 있었다. 그는 여자의 옷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섬세하고 주의 깊은 손놀림으로 보따리를 열고 세월에 닦여 반짝거리는 산토리를 꺼냈다. 그 큰 손이 여자를 애무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열적으로 줄을 골랐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다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이게 내 산토리 옷이다. 헤헤. 조르바. 나는 조르바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함께 갑시다. 마침 크레타에는 내 갈탄광이 있어. 당신의 인부들을 감독하게 될 거예요.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먹고 마십시다. 내겐 계집도 새끼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다 당신은 산토리도 켜고요. 기분 내키면 켜겠죠. 내 말 듣고 있어? 마음 내키면 말이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해주겠소.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토리는 말이요. 그건 달라요. 산토리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연주하라고 윽박 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나는 럼주 한 잔을 더 불렀다. 2잔 가져와. 조르바가 호령했다.
당신도 한 잔 있어야 함께 마실 거 아니겠소? 셀비어 술과 럼주가 상대할 수는 없지. 당신도 럼주를 마셔야 우리 계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마침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배는 고동을 울렸다. 내 짐을 실은 거룻배 시공이 내게 손짓했다. 하느님의 가호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자, 갑시다.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느님뿐만 아니라 악마도. 조르바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머리를 굽히고 산토리를 집어서 옆구리에 끼고는 문을 열고 먼저 나섰다.